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발병률은 26년째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44명으로 OECD 국가 평균 발병률의 4.5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게임 수출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가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는 2021년 BTS와 오징어 게임 등에 힘입어서 사상 처음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다시 1조 7천여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광역시가 30년 만에 제한급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린 단비도 가뭄 해결에는 역부족이어서 모내기철을 앞두고 올해 농사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해석이 배터리 부품을 만드는 한국 등에 유리하다며 미국 배터리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를 부품이 아닌 구성 소재로 구분해서 한국에서 만든 소재도 제재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세부 지침이 주목됩니다. 가상화폐 루나 테라 폭락 사태를 일으켜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권도형 테라폼렉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습니다. 어제 당국은 지문 조회를 통해 권 씨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송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제부터 내륙으로 유입된 황사가 오늘까지 잔류하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과 경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중부지방의 황사는 밤사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며 사라지겠지만 남부지방은 황사가 축적되며 내일까지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이면서 뿌연 하늘 속 갑갑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중국 황사 발원지에서는 거대한 모래폭풍이 일어나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위성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규모인데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모래폭풍이 산 꼭대기만큼 높게 일어납니다. 누런 모래구름이 파란 하늘을 가리며 도시 전체를 서서히 집어삼킵니다. 재난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지난 20일 중국 북서부 간수성 장예시를 덮친 황사의 모습입니다. 受沙尘天气导致的道路能见度不佳影响，发生了一起4车追尾事故，一名驾驶员被困。 이틀 뒤엔 내몽고 사막과 초원에서도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对这个沙墙太震撼了，沙都打得厉害，一瞬间就天黑了，啥也看不见。 역대급 황사구름은 위성에서 보일 정도로 컸습니다. 수도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WHO 권고 기준의 30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황사경보는 전체 4단계 중 2번째에 그쳤습니다. 이번 황사가 단순 모래바람이 아니라 스모그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미세먼지 못지않게 건강에 나쁜 이유가 바로 황사가 중국 북동 지역의 공업지대를 지나면서 공장에서 배출된 중금속을 모래가 흡착을 합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중국 내 공장 가동과 석탄 발전이 대폭 늘면서 한반도 공기도 탁한 날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발생률은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결핵 전체 환자 수는 2만여 명으로 2013년 4만 5천여 명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44명으로 OECD 평균의 4.5배에 이르며 26년째 OECD 국가 결핵 발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결핵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1,430명으로 감염병 가운데 코로나19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인 2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지원해 바이오 헬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체외 진단기기 수출 등에 힘입어 다른 산업과 비교해 높은 수출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주요 수출 유망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쟁 우위 분야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제약 바이오 수출 활성화를 위해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올해 상반기 5천억 원, 2025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부지방 가뭄이 길어지면서 식수도, 농업용수도 비상입니다. 광주광역시는 30년 만에 제한급수를 검토하고 있고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에게 먹을 물을 공급하는 동복호 상류입니다. 물 대신 풀만 무성하고 댐 건설로 수몰됐던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복호의 저수율은 18%로 14년 만에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은 900mm입니다. 평년의 64% 수준으로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입니다. 광역상수원 주암댐도 저수율이 10%대를 기록하면서 광주광역시는 30년 만에 제한급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3만 톤씩 지금 현재 취소하여 상수도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한급수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지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절수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모처럼 내린 천금 같은 단비에 바짝 마른 땅이 오랜만에 흠뻑 젖었습니다. 메말랐던 마늘밭이며 양파밭이 비로 흠뻑 젖어서 좋고 황금 같은 비가 와서 좀 늦었지만 그 상추도 옮겨 심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강우량이 20mm도 되지 않는 곳이 많아 해갈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모내기철을 앞두고 물 관리가 중요한 벼농사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모내기도 해야 되고 고추도 심어야 되고 깨도 심어야 되고 그러는데 안 오게 되면 이제 그것이 말라갖고 심어놔도 말라갖고 죽지요. 물 공급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물 전략 실천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숲 가꾸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나무 심기가 한창인데요. 나무 시장도 문을 열고 묘목 나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첨단지구 주민이 즐겨 찾는 공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무 옮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나, 둘, 셋! 드디어 시작된 상생과 희망의 나무 심기. 심는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발로 좀 밟아. 나무가 많이 심어지면 도시 숲이 형성되고 또 물이 이렇게 모이는 구조도 되고 또 홍수를 막는 역할도 해서 나무 심기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사리 손들도 숲을 가꾸는 데 힘을 보탭니다. 광주 광산구가 올해 심은 나무 10,000그루 가운데 8,000그루는 시민의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의 이제 참여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봄 시민운동으로 이걸 이제 전개해볼 생각이에요. 나무를 이제 선물을 해보자.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올해 전국적으로 모두 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농협도 이번 나무 심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산림조합에는 나무 시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먼저 오는 순서대로 모두 2,000명에게 많게는 4그루씩 묘목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산림청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의 숲에 나무 1그루를 심으면 실제 산불 피해 지역에 2그루가 심어지는 매 나무 갖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전북 익산시에서 6, 7세기 백제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냉장고 시설이 발굴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익산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금마면 서동역사공원 조성터 지하에서 돌을 쌓아 만든 대형 저온 저장시설 2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저장시설은 공기가 배출되는 통기구가 비스듬히 위쪽을 향하도록 하고 바닥에 모래가 섞인 점토 등을 깔아 습기를 막는 등 과학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저장고 바닥에서는 참외와 딸기, 포도, 삼뽕나무 씨앗과 밀, 조, 팥 등의 곡식이 발견돼 삼국시대 먹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백제 저장고는 공주 공산성과 부여 관북리 유적 등 궁궐로 추정되는 유적에서만 확인돼서 이번에 발견된 저장고 역시 왕실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얼룩말 한 마리가 탈출해 3시간 동안 도로와 주택가를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든 이 얼룩말 세로에겐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호랑말이 뛰어가 깜짝 놀랐어. 평일 오후 서울 시내 도로와 주택가에 난데없이 등장해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세로. 지난 2019년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태어난 수컷 얼룩말입니다. 잘생겼다. 얼룩말의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5년쯤 되는 걸 고려하면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든 나이. 아직 한참 어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알고 보니 슬픈 속사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설공단이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던 아기 얼룩말 세로는 지난 2021년 여름 엄마를, 이듬해 초엔 아빠를 하늘나라로 연달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원래 얘가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었는데 처음에 엄마 이제 죽는 거 이제 얼룩말이나 이런 초식동물들은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들인데 혼자 있다 보니까 부모를 잃은 뒤 세로는 달라졌습니다. 사육사의 말을 듣지 않거나 집에 잘 들어가지 않는 건 다반사. 이웃집 캥거루와 몇 차례나 싸우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이제 울타리상으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세로는 또 이제 주둥이로 이렇게 냄새 맡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몇 번 이제 투닥투닥거리고 이빨 물리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마음을 다친 세로를 달래주기 위해 간식을 챙겨주고 장난감도 주며 부쩍 관심을 쏟던 사육사들도 이번 소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세로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와 다행이라는 마음뿐입니다. 아침에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는 것처럼 그냥 멀뚱멀뚱 이제 사육사랑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린이 대공원 측은 올해 상반기 안에 얼룩말 우리의 울타리를 목재에서 철제로 바꾸고 오래돼 낡은 건물도 수리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다른 동물원에서 세로의 짝이 될 암컷 얼룩말을 데려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뉴스가 있었죠. 이 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지난 21일부터 이 국내에서도 쓸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애플페이는 삼성 스마트폰의 삼성페이처럼 결제할 때 이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에만 갖다만 대면 실물 카드가 없이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다만 현재는 현대카드만 애플페이의 결제 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또 삼성페이와 달리 애플페이는 이 NFC 단말기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단말기를 갖춘 주요 편의점이나 일부 백화점에서는 이 애플페이를 쓸 수 있는데 전국 상점 대부분이 NFC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용은 한정적입니다. 그럼에도 서비스 첫날에 등록된 카드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이 애플페이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애플페이 상륙으로 국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많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업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이 토종 간편 결제 서비스죠.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이 손을 잡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삼성페이의 오프라인 결제와 네이버페이의 온라인 결제를 서로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카카오페이도 서비스 연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을 현재는 삼성 갤럭시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애플페이의 도입으로 삼성 스마트폰이 아이폰에게 점유율을 일정 부분 내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애플페이의 결제 수단이나 사용 가능 매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카드 들고 다니는데 이제 곧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정부가 5년간 90조 원을 투입해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보다 4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입니다. 이 세부 내용을 보면요. 감축하는 총량은 앞서 2021년에 발표된 목표치인 40%가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이 부문별 비중이 바뀌었습니다.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기존의 14.5%에서 11.4%로 오히려 완화가 됐고요. 네. 이 산업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기존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이 에너지 전환 부분 목표는 기존 44.4%에서 45.9%로 강화가 됐습니다. 이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21.6%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본 계획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다음 달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자,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지만 환경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 단체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서 기후 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 24개 환경 단체가 이번 발표가 무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이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를 줄인 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이 산업계인데 산업계의 감축 목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 3D 프린터로 만든 우주 로켓이죠. 이 렐러티비티 스페이스의 테란1이 세계 최초로 발사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 로켓은 현지 시각 22일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됐고요. 1단 엔진까지 작동을 해서 분리에 성공했는데 2단 엔진이 짧게 점화된 후 꺼졌습니다. 결국에 목표 고도였던 200km에는 다다르지 못했고요. 대서양으로 추락을 해서 절반의 성공으로만 기록됐습니다. 예. 이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목표 고도에 도달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이 로켓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높아지는 이른바 맥스 Q 지점의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이 원하던 목표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게 계속 발사가 연기돼서 저희도 굉장히 기다렸던 소식인데요. 비록 절반의 성공이지만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제작이 돼서 이 발사만큼은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로켓은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이 3D 프린터로 만든 건데요. 네. 부품 수를 기존 로켓의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고 또 제작 기간도 60일 이내로 단축을 했습니다. 또 회사 측은 비용도 기존의 재활용 로켓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낮췄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번 로켓에는 로켓 연료로는 처음으로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가 적용이 됐는데요. 네. 이 LNG는 일상에서도 흔히 쓰이는 연료죠. 이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나 운송도 쉽습니다. 이번 발사 시도를 계기로 이 3D 프린팅을 통한 로켓 대량 생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이 최근에 화두인데 앞으로 업계 표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도 3D 프린팅 로켓을 개발 중이잖아요. 네,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미국에서 인공 눈물을 사용한 뒤에 시력을 잃거나 또 심하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미 CDC는 특정 인공 눈물을 쓴 뒤에 68명이 항생제 내성 녹농균에 감염이 됐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고 또 8명이 시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다른 4명은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거나 이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자들이 사용한 제품은 모두 10종류가 넘었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보고된 제품이 인도제약사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의 에즈리케어 인공눈물과 이 델삼파마 인공눈물이었습니다. 이 해당 제품들은 지난 2월에 이미 항생제 내성 녹농균 감염이 의심이 돼서 미국 당국이 사용을 중지를 하라고 권고했던 제품입니다. 네. 이 FDA는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해서 회수와 또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고요. CDC는 이 제품을 분석해서 감염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도 이후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안 팔리고 있는, 팔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국내에는 글로벌 파마에서 만든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은 아마존이나 이베이와 같은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국내 소비자들도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 CDC는 이 해당 제품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의사와 다시 얘기를 해서 다른 제품을 처방받아야 한다고 당부를 했는데요. 예. 이 해당 제품의 이 부작용 증상이 눈 통증, 시력 변화, 가려움, 충혈, 불편감 등입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 악화가 되거나 72시간 이상 이어진다면 병원을 꼭 방문해야 한다고 또 현지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이 국내 소비자 가운데서도 혹시나 해당 제품을 이제 가지고 있거나 쓰고 있다면은 사용을 즉시 멈추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의약품을 좀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써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첫 민간 로켓이죠. 한비 TLV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지난해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 우리나라도 민간이 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도약을 준비 중인데요. 네. 이 뉴스페이스의 첫 시작을 이번에 이노스페이스가 끄는 겁니다. 이 한비 TLV는 우리 시각으로 지난 20일 새벽 2시 52분에 브라질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는데요. 이 점화 이후에 106초 동안 안정적으로 연소됐고요. 4분 33초 동안 비행을 마치고 안전구역 안에 정상적으로 낙하를 했습니다. 특히 이 한비 TLV는 브라질 항공과학기술부가 개발한 관성 항법 시스템 시스나브가 실렸는데요. 이 비행 환경에서의 운용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번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한비 TLV 어떤 로켓일까요? 네, 이 한비 TLV는 1단형 시험 발사체인데요. 독자 개발한 하이브리드 엔진이 실렸습니다. 이 액체 엔진이 탑재됐던 누리호와 달리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단순해서 제작 기간이 짧고 또 추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졌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또 파라핀 연료를 사용하는데 폭발 위험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올해 안에 50kg급 위성을 500km 상공까지 올릴 수 있는 2단형 발사체 한빛 나노를 개발하고 또 내년에는 상업 발사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사이언스5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게임 소출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가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는 13억 3천만 달러, 1조 7천여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는 2021년 그룹 BTS와 오징어 게임 등의 흥행에 힘입어 사상 처음 흑자를 냈지만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가운데 게임을 포함한 컴퓨터 프로그램 부문이 18억 4천만 달러 적자를 내서 연간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의 세계적 인기가 이어지면서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는 2021년에 이어서 다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루나 코인이 폭락하기 전에 해외로 도피하면서 국내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인물이 권도형 대표로 최종 확인됐지만 국내 송환까지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해외로 도피해서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and watching companies die too. 하지만 이때부터 권 대표가 만든 루나코인은
대폭락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10만 원대였던 루나코인 가격은 불과 보름 만에 1원이 돼 5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한 겁니다.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바이를 경유해 세르비아로 몸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소재 파악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붙잡혔지만 국내 송환까지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선 우리 정부와 몬테네그로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권 대표를 국내로 데려오는 겁니다.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의 추방을 결정하면 우리 수사기관은 신석기 권 대표를 체포해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 대표가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면 국내 송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해 미국 송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변수를 넘어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된다면 검찰은 권 대표를 상대로 루나와 테라의 수익 구조가 사기라는 부분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주민 수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도권 한 지자체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콜택시처럼 승객이 부르면 달려가는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주민 수가 많지 않아 한적한 농촌마을. 살고 있는 주민 대부분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입니다. 마을이 외진데다 주민 수가 많지 않고 그나마 노인층이 대부분이다 보니 버스 운행이 2시간에 한 대꼴이라 외출이 매우 불편합니다. 사실 버스가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가려면 굉장히 힘들고 또 추울 때나 비 올 때나 그런 때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운행에 나선 똑버스.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기존 버스와 달리 승객이 부르면 달려가는 버스입니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버스가 달려오고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있으면 함께 타고 가는 방식으로 운행합니다. 요금은 현재 시내버스와 같고 수도권 환승 할인 요금이 적용되며 65세 이상이면 무료입니다. 사실 무지하게 불편했는데 이 똑버스가 생기면 뭐 정거장에서 집 앞이니까 기다렸다가 불러서 바로 갈 수 있게끔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교통 편의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버스를 도입한 안산시는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찾아가 사용법을 안내하고 7월부터는 콜센터를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심권보다는 외곽이 좀 더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오지 노선들을 좀 더 발굴해내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똑버스를 농어촌 지역 외에 산업단지 지역에도 도입해 교통 편의를 높일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 공장이 크게 들어섭니다. 1조 2천억 원대 투자 규모로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배터리 기업 SK온과 2차 전지 기업 에코프로의 자회사가 전북 새만금을 찾았습니다. 중국의 전구체 제조사 GEM과 함께 1조 2천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역대 최대 기업 투자입니다. 새만금은 향후 확장성 물류 기반 시설 이런 측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새 기업이 공동 출자에 나선 건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 전구체 생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6월 첫 삽을 떠 2025년 1공장, 2027년 2공장을 순차 가동해 매년 전구체 10만 톤을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구체 10만 톤은 전기차 60만 대분의 배터리에 필요한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전구체가 양극재 원가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공급망이 탄탄해지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 기업과 합작해 북미 시장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중국 기업의 셈법도 깔려 있습니다. 新环境有着非常好的区位优势和良好的发展环境，万金万两黄金，叫我们如何不爱你？ 공장이 설립되면 1,100여 명의 직접 고용과 2조 1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측됩니다.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뒤 멀리가 바로 전구체 공장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에도 다소 저평가됐던 새만금이 우리 배터리 산업의 전진 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만드는 한국 등에 유리하고 미국 내 생산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비판이 미 정치권과 미국 배터리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미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내놓은 백서인데 배터리 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부품이 아니라 핵심 광물과 비슷한 구성 소재로 구분한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 국내 생산뿐 아니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한 해당 부품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다음 주에 IRA의 전기차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실제 지침에서는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의회가 최근 중국산 SNS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틱톡 CEO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틱톡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며 CEO를 몰아붙였고 미국 정부도 틱톡은 분명한 안보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틱톡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은 큐쇼우즈 CEO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틱톡과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한 몸이라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Your trackers are embedded in sites across the web. TikTok surveils us all.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able to use this as a tool to manipulate America as a whole. 싱가포르 화교 출신인 추 CEO는 중국 정부에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이용자 데이터는 미국 땅에서 미국인에 의해 관리된다며 중국 공산당 연계설을 부인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is. American data stored on American soil by an American company overseen by American personnel. We call this initiative Project Texas. CEO의 해명에도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I have seen no evidenc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cess to that data. I find that actually preposterous. 하지만 일부 정보는 중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ny ByteDance employees in China, including engineers, currently have access to U.S. data. After Project Texas is done, the answer is no. Today, there is still some data that we need to delete. 하원 외교위에 출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틱톡은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CNN 등 미국 언론들은 틱톡이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넘겼다는 증거를 의회나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을 금지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유타주에서 미성년 자녀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이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현지 시간 23일 18세 아래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하려면 부모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이달 초 유타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거쳐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유타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SNS 사용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됐는데 메타 등 SNS 회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일부 회사는 위헌 소송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유타주 이외 오하이오, 미네소타, 코네티컷, 아칸소 등 4개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음 달 말이면 끝납니다. 정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줄어든 세수의 인하 폭을 축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유류세는 인하폭을 달리하며 연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재작년 11월 20%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37% 인하폭이 최대였습니다. 올해 4월까지 연장할 때는 종류에 따라 인하폭을 달리했습니다. 경유와 LPG만 37%를 유지하고 휘발유 인하폭은 25%로 줄인 겁니다.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문제는 계속된 인하 조치에 세수가 줄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교통, 에너지, 환경 세수는 1년 전보다 33% 줄었습니다. 올해 1월만 놓고 봐도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세는 1,000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 축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유 판매가가 17주째 내림세인 만큼 경유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처럼 25%로 내리고 서서히 인하폭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현재 안정적인 국제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변수입니다. 중국이 올해 리오프닝 효과로 경제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간다면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나중에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Rescatistas comenzaron a subir para bajar el material adecuado para recuperar ese cadáver y es donde le sucede esto al colega, de que él era el último ya que estaba subiendo, de los 3 que habían descendido, ¿no? Y a mitad de altura es donde se desprende esa congeladora y gracias a Dios no le ha caído de lleno, de costado y no le ha podido ocasionar daños graves. Hay responsabilidad de construir viviendas al borde de la ladera de los ríos, toda vez de que siempre van a haber riesgos, ¿no? Y ahí hay una llamada a las autoridades que de alguna manera autorizan la construcción de esas viviendas porque ponen en riesgo a toda la familia.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이는 극적인 명암 표현으로 빛의 화가, 빛과 어둠의 마술사로 불리는 작가입니다.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렘브란트의 생애와 표현 기법,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그룹 초상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7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명, 바로 렘브란트인데 어떤 작가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빛과 어둠을 굉장히 잘 표현해서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렘브란트 반 레이는 160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인문학과에 진학했지만 미술에 재능이 많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역사 화가로 유명한 야코프 반 스바넨비르흐 밑에서 도제식으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후 암스테르담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활발한 작업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1632년 니콜라스 튠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라는 작품으로 크게 명성을 쌓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작품 속의 명암 대비를 아주 탁월하게 표현하는데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빛 배합을 통해서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명해지면서 작품 의뢰가 많아지고요. 또 렘브란트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제자들도 줄을 서게 되는데요. 1669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속적인 작업으로 많은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네, 이 렘브란트가 활동했던 당시가 네덜란드 황금 시대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 황금기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시기는 약 1588년부터 1672년 정도까지를 말합니다. 이 당시 네덜란드의 무역과 과학, 또 예술 등 다방면으로 유럽 국가 중에서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술 같은 경우는 역사화와 더불어서 정물화, 또 풍경화 등이 크게 성행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이고요. 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린 작가죠. 요하네스 베르메르 같은 작가들이 이 네덜란드 황금기에 활동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풍요로운 환경에서 렘브란트도 자신의 예술원을 마음껏 불태웠을 것 같은데 앞서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어떤 기법인가요? 네, 렘브란트가 명암 대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 기법을 키아로스쿠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어로 키아로가 빛을 뜻하고요. 오스쿠로가 어둠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키아로스쿠로 기법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는데요. 미술뿐만 아니라 영화 등의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바로크 시대의 작품 중에서 배경이 어둡고 또 인물이 밝게 묘사된 작품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17세기 미술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작가인 카라바초의 작품들이 이 명암 대비를 탁월하게 표현했는데요. 일대네 브로소, 즉 암흑 양식이라고도 칭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 즉 사물의 경계를 흐릿하게 표현하는 기법과 이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비교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네, 빛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또 어두운 부분은 아예 보이지가 않아서 이 작가가 의도하는 대로 작품 속의 일부를 조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키아로스쿠로 기법의 특징입니다. 네, 렘브란트 그림을 보니까 빛이 있는 부분에 시선이 좀 가고 어둠엔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 대표작은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네, 렘브란트에게 부와 명성을 가져다둔 그 대표작이 있습니다. 이 니콜라스 튠프 박사의 해부학강이라는 작품인데요. 1632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가로가 2m가 넘는 대작입니다. 이 제목과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해부학이 진행되는 풍경이죠. 네, 모자를 쓴 사람이 바로 니콜라스 튠프 박사인데요. 이 누워있는 시신을 제외하고 7명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의 각각 표정이 굉장히 생동감 있지 않나요? 네, 표정이 다양하고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바로 인물의 주변 부분을 어둡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지금의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표정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시신과 튠프 박사의 해부 중인 손 등 해부의 과정까지도 한눈에 들어오도록 잘 표현했죠. 네,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당시에 암스테르담의 공개 해부학 강의가 진행되는 곳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그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초상화가 크게 인기였거든요. 이 튠프 박사가 대중을 상대로 2번의 공개 해부학 강의를 했는데 그중 2번째인 1632년 강의를 주제로 그려졌다고 알려졌고요. 이 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실존 인물들로 이 그룹 초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분배해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누워있는 시신 또한 실존 인물인데요. 이 해부학 강의가 진행됐던 날에 처형된 범죄자의 시신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 네. 등장인물, 그러니까 시신까지도 실존 인물이었다고 하니까 더 흥미롭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룹 초상화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당시에 네덜란드에서는 그룹 초상화 의뢰가 성행했는데요. 왜 길드라고 하죠. 조합이나 자치단체 등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돈을 지불하고 이 그룹 초상화를 의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은 조합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모두가 같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덜 그리고 누구는 잘 그려주게 되면 이 비판받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렘브란트가 특히 이 그룹 초상화를 탁월하게 그렸는데요. 단순히 인물들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 어떤 무대를 포착한 것처럼 사람들의 표정과 스토리 또 분위기가 시각적으로 드러나게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렘브란트 하면 또 야경이라는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작품의 배경이 제목처럼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요? 네, 이 렘브란트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말씀하신 야경이 있죠. 원래 제목은 프란스 반닝코크 대위의 중대인데요. 짧게 야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명은 야경이지만 렘브란트가 묘사한 시간은 밤이 아니라 낮인데요. 이 제작 과정에서 바니쉬로 마감 처리를 하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서 복원할 때는 이거를 벗겨내는데 1940년에 이 작품의 바니쉬를 벗겨냈더니 캄캄한 밤처럼 어두웠던 부분들이 사실은 밝은 색감이었던 거죠.
이 어둡게 덮여있던 바니쉬 때문에 야경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아, 네. 정반대로 불리고 있었다니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작품도 실제로 의뢰받은 그 그룹 초상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 암스테르담의 실제 민병대 대장인 프랑스 반닌코크와 그 대원들이 함께 비용을 모금해서 의뢰하게 된 건데요. 네. 근데 원래 그룹 초상화는 좀 틀에 박힌 형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뢰한 사람들을 어색하게 줄을 세워 그리는 등 정적으로만 담았던 건데요. 이 렘브란트는 그런 틀을 과감하게 깨버립니다. 이 작품을 같이 보시면 등장인물들이 모두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또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 보입니다. 이 작품에는 총 34명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실존 인물, 그러니까 작품을 의뢰한 사람들은 이 중에서 18명 정도고요. 이 나머지 인물은 렘브란트가 임의로 그린 건데요. 이 작품의 정중앙에 빨간 띠를 어깨에 두른 인물이 바로 반닌코크 대장입니다. 네, 딱 봐도 주인공처럼 보이죠? 아, 네. 네, 또 재미있는 것은 작품 좌측에 굉장히 눈에 띄는 한 여성이 그려져 있는데요. 유독 밝게 그려진 여성은 바로 렘브란트의 아내였던 사스키아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렘브란트는 초상화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인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작품 안에 자신만의 어떤 스토리를 담았던 겁니다. 아, 네. 네, 그러게요. 저희가 아는 초상화는 굉장히 어색하게 앉아있는 그런 사진들, 그림들을 떠올리는데 당시 굉장히 파격적일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그림을 의뢰했던 의뢰인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 이 민병대 대장이자 암스테르담 시장이기도 했던 이 반닌코크는 아무래도 공개적인 공간에 걸릴 작품이고 또 군대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묘사를 원했다고 합니다. 복장도 너무 화려하지 않고 또 본인과 대원들이 대열로 서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렘브란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결국 의뢰인들은 불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때 과감했던 시도가 훗날 미술계에는 큰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오늘 여러 작품을 함께 봤는데 마치 스마트폰 앱으로 그 극적인 필터를 넣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빛의 화가라는 명성이 절로 이해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이언스 인 아트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와 벤젠과 톨루엔과 같은 발암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포집하는 다공성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포항공대 연구팀은 수산화 알루미늄을 두 층으로 배치하고 중간층에 유기물 분자를 삽입해 각 층 사이 넓은 공간을 만들어 유해 기체 분자가 안정적으로 흡착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층 간 공간에 어떤 작용기를 붙이는지에 따라서 원하는 유해가스를 포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부에 붙이는 방식으로 당뇨약을 통증 없이 매일 투여할 수 있는 녹는 미세 바늘을 개발했습니다. 연세대와 교원 창업기업 주빅은 몸에서 녹는 물질인 히알루론산을 이용해서 미세 바늘 구조를 만들고 당뇨약 리라글루티드를 중앙에 탑재해 피부 속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미세 바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늘이 약물과 외부 환경을 완전히 분리해 약물 변성이 일어나지 않고 바늘을 부착할 때 약물 탑재 부위가 피부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설계해 약물 손실 없이 정량이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UN 기후변화 협약 기술 메커니즘 이사회가 인천 송도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올해 의장국을 맡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 캐나다 등 36개국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기후 메커니즘은 2010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중요성에 합의하며 설립됐으며 관련 기술 개발과 수요국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기후기술 협력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발된 기술이 아태 지역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한국화학연구원 신임원장에 동연구원의 이영국 책임연구원을 선임했습니다. 이 신임원장은 1985년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9년 화학연 입사 후 정보전자소재연구센터장,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신임원장의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3년간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이 이어지면서 때이른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 진모기인데요. 작은 빨간 진모기는 주로 논이나 웅덩이, 축사 등에 서식하며 야간에 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